남편이 돈을 벌어서 아내 명의로 집을 사줬어요. 그러면 이 집은 아내의 집이에요. 하지만 여러 지방법원에서는 이 재산에 대해서 채무자의 기여도를 밝히라고 해요. 원칙적으로 이것은 민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거예요. 뭔가 내용이 어렵네요. 네, 오늘은 일부러 어려운 내용을 준비를 했어요. 사무실에 따라서 너무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고, 어떤 직원들은 잘못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의뢰인들에게. 개인회생 할 때 배우자의 재산은 딱 이렇게 한다라고 정해진 게 있나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딱 정해져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배우자의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다만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의 경우에만 배우자의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의신탁이라는 거는 이름을 빌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흔히 하는 게 부부간에 서로 그냥 이름 빌려주고 은행 계좌 쓰게 하고 뭐 카드도 쓰게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금융실명제를 기억을 할 거예요. 은행 계좌 개설을 할 때는 실거래자 명의로 개설을 해야 된다고 되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명의신탁을 금지한 거예요. 내가 거래를 한다면 나의 명의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내가 거래를 할 때 남의 명의를 갖다가 썼어요. 명의를 사기도 하고요. 세금 포탈도 이루어지고 비자금도 조성되고 좀 검은 돈이 돌아다니니까 금융실명제를 통해서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를 한 거죠. 이런 것이 부부 사이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을 때는 그 재산을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으로 본다라는 게 실무준칙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배우자의 재산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고려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명의신탁이라는 거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사실상 있기 어렵잖아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배우자는 가정주부인데 매월 그 통장으로 내 사업자금이 들어오고 사업자금이 거기서 나간다. 그러면은 이건 명의신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알려면 배우자의 통장 내역을 알아야겠죠. 그런데 법원은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통장 내역을 요구하지 않아요. 서울회생법원은. 그러니까 명의신탁인 것을 알 수 없으니 이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겠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꽤 많을 텐데 돈은 남자가 벌어요. 네. 근데 집 명의가 부인으로 돼 있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돈을 벌지 않았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 집을 아내의 재산으로 보는 건가요? 네, 그거는 배우자의 재산으로 봐요. 이게 법의 기본 원칙이에요. 조금 있다가 각 지방법원의 문제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문제를 말씀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민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본다. 특유재산이라는 건 그 사람 고유의 재산이거든요. 남편이 돈을 벌어서 아내 명의로 집을 사줬어요. 그러면 이 집은 아내의 집이에요. 남편이 증여를 한 거죠. 이렇게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인 거, 아까 말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회생법원들, 서울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은 이 실무준칙에 따라 처리를 하고 있고요. 또 대전지방법원도 이 실무준칙을 따르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 지방법원에서는 첫째로 배우자의 재산도 제출을 하라고 합니다. 이 재산에 대해서 채무자의 기여도를 밝히라고 해요. 이 기여도라는 말이 정말 정체를 알 수 없는 말인데, 기여도라는 거는 법원이 의미하는 거는 이런 말이에요. 너의 아내가 집을 가지고 있어,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아파트의 매수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밝혀라. 그리고 네가 그 매수자금에 보탠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청산가치로 산입하여라 라는 내용이에요. 이 기여도라는 말이 회생할 때 말고 나올 때가 언제 있냐면 상속을 할 때 기여분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상속을 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 해서 기여분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혼을 할 때, 우리가 재산 분할을 할 때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따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을 지방법원에서는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이것은 민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처럼 부부 별산제에 따라서 내 명의로 돼 있는 것은 내 재산, 배우자의 명의로 돼 있는 것은 배우자의 재산이에요. 이혼하기 전에는 이 재산이 갈라질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지방법원의 태도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게, 지방법원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사실은 기여도가 아니라 배우자에게 돈을 준 게 있느냐, 돈을 준 게 있으면은 법률에서는 이 준 돈에 대해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배우자에게 내가 1억 원을 줬으면은 부인권을 행사하면은 이 1억 원은 나의 청산가치로 들어가게 돼요.
이런 경우를 고려해서 기여도를 따져서 청산가치에 넣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논리가 구성된 것 같은데, 실제 업무에서는 재산 형성의 기여도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의 집을 사는데 기여를 했으면 그게 무조건 청산가치에 들어간다고 오해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은, 내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괜찮을 때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었어요. 이때 사준 거는 1, 2년 전에 사줬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태에서 사준 거는 문제가 돼요. 이게 부인권에 해당할 때의 문제점이거든요. 뭔가 내용이 어렵네요. 네, 오늘은 일부러 어려운 내용을 준비를 했어요. 사무실에 따라서 너무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고, 어떤 직원들은 잘못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의뢰인들에게. 그러니까 배우자가 재산이 있으면은 나는 개인회생을 못하는 거야, 나는 기각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배우자가 재산이 있다고 해서 기각되라는 법은 없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내가 배우자에게 준 돈이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느냐, 이거를 보는 거지, 배우자 재산 형성의 기여도, 이거는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닌 거죠. 그럼 어쨌든 어떻게 한다는 거죠? 실력이 좋은 대리인을 찾아서 사건을 맡기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상담 단계에서는 실력이 좋은 대리인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3군데는 상담을 받아보세요. 상담을 받아봐야지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결론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사실 과정을 다 이해하신다는 건 어려울 거고요. 그 결론을 듣고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그 다음에 내려보시기 바랍니다.